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호치민 글로벌 특례학원 원장 하지석입니다. 음, 2부 진행은요, 일단 저희 학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 대비법, 왜 영어 점수는 잘 오르지 않는가,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 성적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지필영어 출제 영역과 비율, 그리고 지필영어 출제 경향, 영어에 대해서 영어 학습법을 이렇게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학습 및 대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특례 수학 이렇게 공부하자. 지필고사 출제 범위 그리고 전형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특례학원은 재외국민 특례 입시 전문 학원으로 대치동에서 23년 동안 100% 인서울 합격 신화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학원이고요. 6년 전에 이곳 호치민의 직영학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 호치민에서도 역시 100% 인서울 합격 신화라는 것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올해로 31년째, 꽤 오래 했죠. 31년째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제가 느낀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례 입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어예요. 그죠? 그런데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적이 잘 안 오르죠. 그죠? 왜 그런지, 왜 영어 점수는 잘 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성적이라는 거는요, 어,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정비례해서 수직선으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표를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성적이 향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눠봤고요. 이 단계는 저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어학, 특히 영어, 성적 향상 곡선이라고 어학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그런 표예요. 이 표에서 일단 3단계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단계 수준이라는 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요, 한국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국제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140명 정도 될 거예요. 한 학년에. 근데 그 한 학년에서 12특까지 다 합쳐서, 문과, 이과 다 합쳐서 140명 중에서 상위 20% 정도 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업 역량입니다. 3단계는. 그래서 보통 3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서류 전형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 또는 최상위권 대학에 이제 대학 전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위 20%에 드는 학생들, 한국 학교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어학 성적은 토플은 일단 기본적으로 105점 이상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 최소 85점에서 90점 정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일부에서 아마 이승희 선생님께서 대학별로 합격 점수를 아마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보통 85점에서 90점 이상이죠. 이 점수를 획득하고 최초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3단계 있는 학생들이 채초합을 하고요. 그러면 3단계 있는 학생들은 지필 보는 대학들은 좀 중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럼 그 대학을 다닐까요? 아니겠죠. 이미 그 정도 수준이면은 서류로 더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채초합을 한 학생들 중에서 80% 이상은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경희대 붙었어. 근데 경희대 안 가잖아요. 중대 가고, 한양대 가고, 성균관대 가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3단계라는 수준은, 지필로 봤을 때, 어느 대학이든 채취학, 가능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고 토플은 최소한 100점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단계로 가볼게요. 단계 1단계. 1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필을 공부했을 경우에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세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전세계 모의고사 평균이 50점 전후예요.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단계 학생들은 보통 40점에서 45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뭐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토플을 공부한다 그러고 한 1년, 2년, 뭐 중3부터 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3단계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60점을 맞죠. 뭐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뭐 토플이든 뭐 지필이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성적이 올라요. 4, 50점에서 40점대에서 갑자기 60점대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성적을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0점으로 올라버려요. 와, 다행이네요. 하지만 갈 길이 멀죠. 그쵸?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60점은 택도 없는 점수죠. 토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쵸?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난다면 90점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2단계에서. 이 2단계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요. 앞으로 지필고사를 볼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 2단계의 기간이 최소한 1년이 걸린다니 그리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80점대도 받을 수 없구나. 지필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필이 60점대를 받는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등급을 따졌을 때는 3.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3.5등급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서류로 가기에는 조금 뭔가가 모자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2단계까지 올라가고요. 2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필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죠. 지필에 합격하더라도 보통 합격하는 아이들은 한 군데만 합격하지 않아요. 여러 군데 다 합격합니다. 그렇게 지필을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80%는 서류 전형으로 합격이 돼버려서 그 학교를 안 다니고 벼요. 그러면 이제 추가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70점대라는 점수가 없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70점이라는 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60점대에서 어느 한계가 딱 넘어서면 바로 85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적 향상 곡선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기간을 그러면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최초합은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저도 매년 봐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세계 모의고사를 보건 아니면 따로 모의고사를 보건 아니면 학원에서 주간 테스트를 보건 항상 6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100% 과장을 하자면 거의 100%예요. 100% 추가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6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GP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60점대 나오는 아이가 채취업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아이는 뭐예요? 시험장에서 한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2단계로 있다가 시험장에서 한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제 빠지고 나면 70점대가 없으니까 80점, 85점에서 90점대가 빠지고 나면 바로 60점대 아이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지필고사에서 중위권 대학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단계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랬죠. 아마 최소 1년이 걸릴 거예요. 아니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1년이 걸리는 거를 6개월이 걸리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이 걸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은 기간, 1년이 걸리는 기간을 아니면 2년이 걸리는 기간을 6개월 만에 한 단계를 더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2단계 기간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휘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아마 60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점수가 오르지 않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기뻐하래요. 학생 입장에서는 미치겠는데 언어학자들은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또 60점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받는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학생이.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저희 학원은 일주일마다 주간 테스트를 보니까 또 시험을 봐요. 그런데 또 60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면은 60점이 안 나와요. 바로 점수 떨어집니다. 정말 꾸준히 공부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도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일주일 만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해도 그 공부한 내용이 과연 모의고사에 나올까요? 일주일 후 모의고사에 또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영어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수는 60점이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면 실력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휘라고 했는데요. 저희 학원은 이제 어휘어법이라고 해서 단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어휘라고 얘기하겠죠. 단어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만큼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을 제외한 모든 어학 시험은 어휘 싸움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휘 공부를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뭐 하루에 30개, 50개씩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우죠.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학원에 다닌 다음에 학원에서는 어휘 시험을 보죠. 외운 단어들을 시험 보게 하고, 그걸 이제 학원 올 때마다 30개씩 외우고, 뭐 시험 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휘를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는 어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운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적용을 못 시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거기에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미련한 짓은, 정말로 미련한 짓은 어휘를 책상에 앉아서 외우는 거예요. 어휘는 절대로 책상에 앉아서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동 중에 외워야 돼요. 학교를 갈 때 스쿨버스 안에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많은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두 단어씩 계속 축적을 시켜와야 됩니다. 어휘라는 건 5초에 한 단어씩 외울 수 있어요. 아니면 10초에 한 단어씩 외울 수 있죠. 시험을 본다면. 대신에 시험 보자마자 까먹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어휘를 10분 동안 외웠다면 까먹을 확률이, 잊어버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한 어휘를 10분 동안 보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휘 암기는 반드시 이동 중에 외워라. 이동할 때 어휘 하나 보고 어느 정도 이동하면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이동하면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한 단어 보고 그냥 갈 길 가면 돼요. 쉬는 시간에 한 단어 보고 쉬면 돼요. 그러면 쉬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그 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오래 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왜 어휘는 학생이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학생이 해야 되냐, 그리고 왜 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휘를 학생에게 맡기냐라는 얘기예요. 어휘는 절대로 학생이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어휘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 단어 뜻 하나 이렇게 이제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외운 뜻으로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어휘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고요,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추상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상적인 의미는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지엣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즈, 장미에다가 EAT 붙어갖고 장미를 먹는 거예요. 그 로지엣인데,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은 아이들이 외우겠죠. 장밋빛이라고 외워요. 다 외웠죠. 그러면 장밋빛이라는 뜻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어휘에 대한 활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젯이란 단어는 장밋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장밋빛은 붉잖아요. 그래서 혈색이 붉은이란 뜻이에요. 혈색이 붉은. 그럼 혈색이 붉으면은 그 사람은 우울해 보여요? 아니면은 좀 활발해 보여요? 활발해 보이죠? 그러면 성격은 굉장히 비관적일까요? 아니면 낙천적일까요? 낙천적이겠죠. 그래서 로즈에서 낙천적인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어휘 수업을 통해서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어 실력을 빨리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학생에게 스스로가 맡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휘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사전은 딕셔너리고요. 그러면 렉시콘이라는 것은 어떤 어휘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 어휘를 얼마나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그 범위를
그게 렉시콘이고 이 어휘 확장 능력이 영어의 실력이 되는 거고 영어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합니다. 어휘 수업을 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휘 그거 50단어 50단어 그냥 30분이면 외우는데 왜 수업을 1시간 동안 들으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휘 수업을 뭐 이제 어원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마학습법이라고 해서 한번 보면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휘가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법이라고 옆에 써 있네요. 어휘 어법. 자, 어법이 뭘까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함께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콜로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학생들은 문법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문법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10개가 나오면 최소한 4, 5개는 어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문법이 10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9문제를 어법 문제로 냈어요. 그 정도로 어법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을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아이들은 문법에 전념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념하고 해도 10개 중에 왜 10개를 못 맞느냐? 어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휘를 공부시키면서 어법도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 어법도 같이 외워야 된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어법은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영어 성적은 무엇과 비례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은 범위가 없어요. 자, 영어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자, 이제 이해 과목이라면 사고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수능뿐이 없어요. 수능 영어가 100% 사고력만 물어보는 거예요. 수능 5등급인 아이들에게 영어 지문을 한국말 해석본으로 줍니다. 한국말로 써줘요. 그리고 풀어보라 그래도 5등급 나와요. 즉 해석이나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 문제를 풀 때에는. 그죠? 왜?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금 한국학교에서는 수능 교재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단계에 있는 상위 20%에 있는 아이들, IB가 38점 이상인 아이들, 토플이 105점 이상인 아이들은 돼요. 수능은 쉽게 보여요. 왜? 사고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고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국말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는 이해 과목이라면 이런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다행히도 지필은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영어는 범위가 없습니다. 영어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얼마나 네가 많이 알고 있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국에서 입사 시험을 보거나 입사를 할 때 토익 점수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범위가 있다면 달달 외우면 돼요. 만약에 그냥 달달 외워갖고 모든 과목들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달 외워서 그냥 시험 보고 100점 맞으면 되겠는데 영어는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많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많이 폭넓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학생들도 알아요. 영어 시험은 범위가 없다라는 걸 학생들도 알아요. 학교 시험이나 범위가 있는 거지. 지필 시험이나 뭐 나머지 시험들은 범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쵸? 내가 공부하면 나와야 되는데 또 딴 게 나오고 또 공부하면 또 딴 게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범위가 없다는 걸 지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게 됩니까? 범위를 정해주는 학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주죠,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하면 될까요? 문법 4주 완성.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법 4주 완성. 물론 그거와 비유를 하자면 무엇과 똑같냐 하면 우리 이제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4주 만에 10kg 빼기라고 광고를 하죠.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범위가 없는데 영어는 왜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죠? 영어 시험이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 딱 시험 봐서 딱 떨어지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을 보기 위해서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달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그죠? 이 학생이 얼마나 영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나 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뭐 그리고 그 학원마다 범위 또 제각각이에요. 그쵸? 누구는 뭐 수능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고, 누구는 편입하면 된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서 그냥 학원마다 범위도 다 달라요. 참,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튼지 간에 뭐 범위고 뭐고 다 떠나서 지필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문법은 할만하다라고 느껴요. 문법은. 그래서 문법에 굉장히 많이 매달립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휘는 그냥 워드 스마트 수준 외우면 되고 22,000단어 그냥 달달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런데 문법하고 어휘는 배점이 낮아요. 70%의 배점은 시험 100점 만점에서 70%의 배점은 논리와 독해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독해 논리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딱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 아이니까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고 독해와 논리를 통해서 사고력을 좀 올려주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범위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공부를 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적은 무엇과 비례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지문을 읽고 영어 지문을 읽고 90%를 기억하고 있다면 빨리 읽어야 돼. 영어 지문 뭐 한 14줄, 15줄 되는 영어 한 지문을 빠른 속도로 읽고 90%를 기억하고 있으면 영어 성적 몇 점일까요? 네, 90점이에요.
15줄 정도 되는 평균, 그 지문을 읽고 50%만 기억했다면 50점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내 자녀가 몇 점, 과연 몇 점짜리 아이인가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10가지 심부름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고, 저거 하면은 일로 와서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저거 하고, 뭐 이렇게 10가지를 딱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지문도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하면 이 아이는 100점짜리겠죠. 한 50개 하고, 5개 하고 나서 엄마 또 뭐 하라 그랬지? 5개는 뭐지? 그러면 이 아이는 50점짜리겠죠. 간단한 거예요. 지문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이게 영어 점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익으로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익이 650점짜리가 있고요. 850점짜리가 있고요. 보통 650점 맞다가 한 단계 넘어가면은 바로 850점 나와요. 영어 성적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950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 650점, 850점, 950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 중에서 토익이 650점짜리가 과연 있을까요? 웬만하면은 950점 맞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정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가 토익 보면 그냥 950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650점짜리도 영어 공부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단어 다 외웠겠죠. 그러면 950점하고 650점짜리가 단어를 더 모를까요? 문법을 더 모를까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해요. 공부하고 외우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650점이나 950점이나 앞부분에 있는 30문제는 다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70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제 토익으로 따졌을 때 빨리 읽고 얼마나 기억하냐예요. 왜?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제한된 시간이 없다면 650점도 950점 맞을 수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읽고 90%를 이해하면 950점 나오는 거예요. 토익은. 그러니까 문법이냐 단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그 지문을 기억하고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익을 뭐 12특 같은 경우는 토익을 가리키는데 이 얘기를 해요. 읽고 나서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실컷 다 읽고 나서 문제 푸는데 이거 무슨 말 한 것 같은데 뭐였지 하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는 순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죠? 다시 또 지문을 읽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지문은 막 달려야겠죠. 막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문을 얼마나 기억하냐가 영어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이들에게 지문을 기억하는 훈련도 당연히 시켜야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억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 저는 로직트리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문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림만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로직트리 방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분법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지문이라고 해요. 수능에서도 킬러 지문이 5개가 나오거든요. 수능에서도 이 5개를 누가 맞추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어려운 킬러 문제를 누가 맞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이분법 문제예요.
A 아니면 B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딱 이분법이다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색깔놀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GRE 문제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대부분은 이분법, 어려운 지문들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법이 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시켜줘서 킬러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필영어 출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휘, 문법, 논리완성, 독해. 그런데 어때요? 동그라미, 원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의 크기가 점수와 문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점과 문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독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맞죠? 그쵸? 최종적으로 어휘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독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해가 배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독해는 이제 사고력 독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사고력 독해는 잘 안 나옵니다. 뭐, 지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논리 완성이에요. 논리 완성. 논리 완성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센턴스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센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빈칸 완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논리 완성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은 문제를 두 문장 사이 관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은 문장이 완성되느냐, 논리에 맞게 완성이 되느냐, 뭐 이제 그런 시험인데요. 건대 같은 경우도 뭐 10문제에서 12문제 나옵니다. 50문제 중에서. 경희대 10문제 전후로 나와요. 홍대 마찬가지예요. 동국대 마찬가지예요. 논리는 전체 100점 만점에서 30% 정도의 배점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리 완성을 공부하는, 지필을 공부하면서 논리 완성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자, 그러면 논리 완성은 어떤 문제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는 New SAT 말고요. 9 SAT에서 19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논리 완성은. 일단은 SAT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논리 완성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9 SAT, 그리고 GRE, 그리고 엘센 유형이라고 해요. 미 법학대학원 1교시 언어 추론 문제. 이 세 개만 존재하는 게 논리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겠죠. 최소한 SAT 수준 이상이니까. 그리고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보기에 있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논리 완성은 정확한 해석, 문법, 단어까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편입시험에서 한양대는 논리 완성 40% 나와요. 이대도 40%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논리 완성이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논리 완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패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단어 싸움으로 풀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다 패턴화 시켜놨고요. 특히 이제 최근은 엘센 유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법학대학원 언어 추론 문제, 그 엘센 유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다. 정말 논리를 물어보는 거죠. 해석 다 돼요. 그런 문제들은. 단어 모르는 단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답을 고르기 굉장히 까다롭게 내고 있는 논리 유형입니다. 엘센 유형은. 근데 엘센 유형까지 전부 다 패턴화 작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서 단어 싸움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그 단어는 어휘를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 수업도 따로 하면서 그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논리 완성 문제에서도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논리와 독해가 전체 시험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 동그라미 크기로 이렇게 봤을 때 70% 정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시험에서 논리와 독해가 70%를 차지하고 배점도 높다 이거죠. 배점이 높아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휘하고 문법이 나오죠. 이게 순서예요. 처음에 어휘 나오고 문법 나오고 논리 완성 나오고 나중에 이제 독해 나오고 웬만한 시험들은 다 이 순서대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어떤 거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최소한 22,000단어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22,000단어. 우리가 뭐 22,000, 33,000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22,000은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33,000은 최소한 편입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33,000 정도의 단어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휘가 조금 쉬워지고는 있어요. 이대가 이제 뭐 발표를 했죠. 지필 시험을 안 본다라고 했는데 이대 정도도 굉장히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대나 뭐 그래서 어휘는 뭐로 공부할 거냐 할 때 22,000단어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래도 잘 어휘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학원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어휘어법 단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법입니다. 어휘는 시험 볼 때 배점이 1점이에요. 한 5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대여섯 개 정도 나오는데 배점이 1점이라는 거 굉장히 낮죠.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모든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하기를 좋아해요. 왜? 할만하니까.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문법 공부를 주로 하죠. 보통 대학을 좋은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특징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문법은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법이 다 안 맞으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맞으니까 계속 문법만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 중에서 40, 50%는 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법은 공부 안 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문법만 공부해요. 문법은 할만해요. 정말 할만하고 별거 없어요. 그렇게 뭐 다양하지도 않아요. 왜? 문법을 위한 문법이 있고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필은 독해를 위한 문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것만 알면은 문법은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어법이죠. 그래서 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 답이 안 나오신다면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어휘어법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논리완성 아까 얘기했고요. 이제 독해 이렇게 얘기했고 논리완성 배점 높아요. 어휘하고 문법은 보통 배점이 1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생 중에서 문법이 정말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를 가르치면 2개를 까먹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학생 경희대, 건대 다 최초합했어요. 중대 갔지만 최초합하면 그 학교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80% 이상은 중대 갔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한테 문법 포기시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경희대는 무조건 합격할 거다. 왜? 문법이 2문제 나오는데 쉬워요. 너무 쉽게 나오고. 그런데 건대는 좀 힘들 수 있다. 문법이 한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건대는 조금 힘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건대도 최초합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문법은 배점이 낮다. 둘째, 그 학생은 논리와 독해를 잘 저한테 배운 학생이죠.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거 다 맞았어요. 문법 몇 개 틀렸을까요? 2년 전 얘기입니다. 문법 6개 틀렸어요. 세상에나. 몇 문제 중에서? 8문제 중에서 6개나 틀렸어요. 근데 배점은 5점에서 10점이에요.
독해는 배점 높은 거 뭐 20점, 30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한 시간, 문법을 물론 이제 문법도 해야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문법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논리와 독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동그라미 크기 순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이 10시간이라면 7시간은 논리와 독해 가르쳐줘요. 그리고 3시간은 문법 가르쳐줍니다. 왜? 배점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은 싫어해요. 왜? 논리하려고 그러고 독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써야 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딱 외워서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을까요? 당연히 안 뽑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문법을 너무 공부하고 있다면 물론 해야겠지만 논리 완성이나 독해를 통해서 독해력을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필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연 지필은 편입 유형일까요? 아니면 수능 유형일까요?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편입은 누가 보는 거죠?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편입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수능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자녀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전세계 모의고사나 아니면 모의고사,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보니까 지필 모의고사 보니까 아니면은 더 정확한 것은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푸른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수능 유형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누구도 수능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휘, 문법은 수능에서도 2문제 나오지만은 문법, 논리 완성 이거는 수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수능하면은 사고력 100%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독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독해가 전부 다 사고력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편입은 누가 보냐 이거예요. 편입은. 그렇죠. 조금 중위권 또는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저 조금 더 높은 대학에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편입 유형이죠. 그러면 최소한 수능 영어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전체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최소한 3.5등급에서 5.5등급 정도. 그죠? 마찬가지, 지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필도 학교에서 3.5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사이가 이제 중위권 대학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필 시험을 보듯이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고등학교 때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편입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수능 봤을 때 수능은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1, 2등급은 안 나온 아이들이겠죠. 1, 2등급 나온 아이들이면 이미 서울대 연고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위권 대학? 편입을 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편입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학생들이고, 그죠? 그리고 영어로 따졌을 때는 잘해야 한 3.5등급에서 5등급인 아이들이 보는 편입시험이에요. 그럼 편입시험은 왜 수능 시험처럼 안 낼까요? 왜 단어 7문제, 문법 7문제, 논리 8문제, 독해 15문제, 4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항상 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낼까요? 편입시험은. 그리고 그 독해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고력 독해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독해가 나옵니다. 편입도. 근데 중위권 대학의 편입을 보면 사고력 독해 없어요.
왜? 중위권 대학을 도전한다는 얘기는 하위권 대학이 중위권 대학을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영어는 5등급 이하인 아이들이에요. 사고력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편입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죠. 그죠? 왜? 100% 사고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편입 문제는. 사고력을 물어보면 다 떨어지게요. 그래서 어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10,000단어 외운 애보다 20,000단어 외운 아이 뽑겠다라는 얘기야. 즉 조금 더 노력한 아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편입 유형은 그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토플도 가르쳐 봤고요. 동남보건대학교에서 토익도 가르쳐 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수능 특강 강사로도 이제 해봤고요. 강남영재학원 원장을 저는 12년 반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능을 가르쳤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공무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 시험에 대한 전범위를 다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편입 유형이라면 단어 싸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유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수능 유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는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 유형으로 안 바뀌었어요. 편입 유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아이가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아이, 다시 말하면 처음에 봤던 단계가 2단계인 아이들이 최초 합은 아니지만은 추가 합격으로 거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국대학교에서 2년 전에 독해를 나머지는 다 이제 편입 유형이에요. 정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어휘나 문법이나 논리는 다 편입 유형이에요. 수능에는 없는 거니까. 근데 독해가 문제인 거잖아요. 독해를 정말 수능 유형으로 내버렸어요. 2년 전에. 아이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는 못 봤대요. 당연히 못 봤죠. 수능 유형인데. 여지까지 달달 외우고 그렇게 공부한 아이가 갑자기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2년 전 동국대가. 그러면 지필을 보는 아이들 물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독해는 수능인데 좀 쉬운 유형으로 대신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50문제를 풀어야 되는 한계가 있죠. 결국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문을 얼마나 기억하냐가 관건인 부분이 있고요. 건국대는 독해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정말 수능 유형으로 나와요. 인하대도 수능 유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킬러 문제들이 있죠. 그죠? 킬러 문제 몇 개는 수능 유형이 아니에요. 거의 저는 이제 탭스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 최초 합이 되는 거고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서류로 합격으로 가는 A고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최초 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 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추가 합격으로 해서 한 80% 정도가 이제 추가가 돼서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필을 공부하는데 편입 유형으로 해야 돼요? 수능 유형으로 해야 돼요? 학원들은 다 수능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수능 유형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고1부터 수능 유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수능 가르쳐 줍니다. 수능 유형도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상위권 대학, 경희대나 건대나 아니면 이제 중위권 대학 홍대나 동국대나 이제 이런 정도의 도전을 하려면 수능 유형으로는 안 된다. 그거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독해도 편입 유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편입 유형, 수능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올려야 되는 거야? 영어의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의 실력. 그냥 외운 거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푸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부터 해서 GRE 유형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GRE 유형에서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론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GRE 독해도 이제 로직트리 기법이나 이분법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내용 논리는 몰라도 형식 논리를 가지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게끔 뭐 이제 그런 훈련들도 다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어떤 시험 유형이 나오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필 보는 아이들이 학교가 최소한 4군데는 이제 지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3-4군데가 다 틀려요. 형식도 틀리고요. 유형도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은 박은미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같이 이제 본원에서 대치동 본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박은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수학은 어떤 거냐? 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학은 숫자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랑이 발전되고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수학으로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열리면 이제는 수학적 사고력이 생기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학은 그냥 대화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모토를 잡고 있고요. 자, 특례 수학 이렇게 준비하자.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죠. 그렇죠? 학교마다 어떤 이제 수원을 많이 내는 학교가 있고 수를 많이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3군데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푸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단 수학 범위가 바뀐 것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 차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은 추가된 개념 관련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자. 수원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나 봐요. 그죠? 이게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범위들이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지수, 로그 함수 및 방정식, 부등식, 뭐 사인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제 추가가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가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해서 집중 연습을 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교과서의 연습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보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 교과서에요. 예전에는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정석하면은 책 한 권을 그러니까 영어는 많은 책을 그죠? 한 번 본 책을 또 보면 안 된다. 한 번 본 책은 또 보면 안 되고 다른 책을 봐야 되고 또 다른 책을 봐야 되고 그래서 영어는 많은 책을 봐야 되고 수학은 하나로 끝장을 봐야 된다. 5번을 봐야 되고 수학의 정석 같으면은 수학 5번, 6번, 10번 봐야 된다. 같은 책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학 문제가 예전에 그냥 딱딱 떨어지고 암기식 그런 수학 문제가 출제가 안 되죠.
그죠? 대부분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력을 물어보는 출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면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뭐 개념 원리 풀었으면 센수학도 풀어보고 블랙라벨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력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모의고사를 연습 삼아 풀어보는 것도 좋다. 그쵸? 수능 모의고사, 특히 수능 특강, 뭐 수능 파이널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유형으로 대학 지필고사 보는 데서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풀고 반드시 숙지하고 그래서 뭐 이과생들의 수능은 이과생들이 어떤 지필고사에서의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기본은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수학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12특이 문제예요. 12특은 수포자들 많죠? 그쵸? 수포자들이 많은데 수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돼요. 저는 문과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이과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계속해서 12특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이잖아요. 근데 내신은 수학이 나오는데 수학을 포기하면 어디서 내신을 받아요? 그래서 문과라도 중학교 때부터 수학은 놓으면 안 된다. 수포자가 되게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필고사 출제 범위인데 뭐 지필고사 출제 범위가 수능 출제 범위하고 같아요. 그쵸? 웬만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도 출제 범위를 보시면 이제 수학 가형 그리고 고려대는 이제 수학을 받다가 지금 수학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 가형은 수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수학 가형을 본다, 수학 나형을 본다 이렇게 정해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학 나형은 보통 이제 이과생들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학 나형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수학 가형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고등수학까지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고등수학까지도 고등수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까지도 출제 범위로 나오는 학교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자, 다음은 2015년도 개정 수능 출제 범위인데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형은 수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하와 벡터가 제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쉬워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형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나형의 특징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등이 기존의 이과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좀 증가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2학년도에서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수원 수투가 가형은 수원 수투가 이제 22문항 74점으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하나를 하는데 가형은 보통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죠.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나형은 문과는 변동이 없는데 이과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예전에는 다 해야 됐잖아요. 근데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기하와 벡터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출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대면을 통해서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6년 전에 여기 호치민의 직영학원으로 오면서 한 3년간은 설명회도 많이 하고 본원의 정진 원장님도 오셔서 설명회도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학원에서 뭐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부터 한 3년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어떤 전형 방법이나 어떤 특례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제 많이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좀 뜸했죠. 그쵸? 저희 글로벌 특례학원이 좀 이제 뜬 설명회나 간담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간담회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대면 강의, 대면 설명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설명회라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짜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넷 여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서 요거를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토파보기, 그쵸? 토파보기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통 대부분 특례 관련해서 12특이든 3특이든 이거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그런 것들을 다 추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이 궁금한 재외국민 특례전형 Q&A 해서 12특 질문, 12특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질문,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질문과 해답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3특도 마찬가지예요. 3특도 이렇게 해서 3특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특이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3특의 지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웬만한 그런 질문들을 다 추합을 해서 여기에 다 수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저희 이제 22 입시 설명회 영상과 함께 같이 첨부를 할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지금 질문하고 싶은 마음 잘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 궁금증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22학년도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한 설명회가 조금이나마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